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험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지은이는 고윤, 딥앤와이드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프롤로그. 철학은 두 번 다시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삶의 기술이자 통찰입니다. 이 책은 그런 철학의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학문적 해설이나 교양 지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은 단순히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사는 힘입니다. 철학은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철학 없는 삶은 결국 남이 쥐어준 각본을 연기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철학을 품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물은 말한 곳으로 그냥 가지만 사람은 말해놓고 꼭 다른 곳으로 간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유행을 좇거나 외부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신이 처음 가고자 했던 길을 잃고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부합하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내적 성취를 위해 예술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정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목표의 핵심인 본질을 놓친 것이죠. 결국 삶의 본질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습니다. 그 행동이 본질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018년 스웨덴의 한 16세 소녀가 홀로 국회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며 손에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외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 세계 수백만 청소년이 함께하는 Fridays for Future라는 거대한 환경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기존의 삶의 규칙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일수록 변화는 자신이 가진 대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선을 긋는 곳입니다. 툰베리에게 변화는 그저 여기에서 시작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결단으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하찮게 보이는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서점 아이디어를 처음 말했을 때 당시 다수의 사람은 인터넷을 믿지 않았고 책을 온라인으로 산다는 발상은 허황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프 베조스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벽에 아마존이라 쓴 종이를 붙이고 직접 책을 포장하고 우체국에 날라다 주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움직인 건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80세가 되어 돌아봤을 때 해보지 않은 길이 더 큰 후회로 남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일찍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민이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이성으로 걸러낼 때 사회가 바르게 선다고 믿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선택과 키케로의 철학 사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다수의 믿음은 안정감을 주지만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끝으로 혁신은 소수의 목소리에서 자란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도 개인은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 이성과 열정이라는 두 모습이 공존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마치 N극과 S극처럼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려 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것 가운데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헤겔은 단순히 열정이 중요하다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대립의 긴장을 통한 상승을 강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 힘을 동시에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성 없는 열정은 맹목이 되고 열정 없는 이성은 무기력이 됩니다. 이성과 열정이 만나는 그 지점을 찾으십시오. 바로 거기서 삶은 가장 뜨겁고도 단단해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꾸렸지만 동시에 아내 몰래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애인은 그에게 늘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끝내고 애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를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장애물은 없었죠. 애인과 함께할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애인에 대한 욕심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자는 깊은 공허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어째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슬라보의 지적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해부하며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심어준 환상인가? 지젝은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고 갈파합니다. 우리는 명품을 욕망하지만 실은 가방 자체가 아닌 그 가방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위치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이야기와 결핍감입니다. 그리고 막이 거치는 순간 욕망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은 갈망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는 그걸 벗어던지고 욕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내가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내가 이끌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곁에서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달라. 까뮈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반항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말한 문장에는 의존이나 지배가 아닌 주체성과 동행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지만 정작 동행하는 방법은 점점 잊어가는 듯합니다. 앞서가려 애쓰고 인정받으려 안달하며 따라오라고 강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성취라는 언어로 치환되면서 진정한 위로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함께 걷는 법보다 앞뒤를 재는 법만 배워온 건 아닐까요? 경청은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내면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인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이죠. 이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촉매제처럼 살려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청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답은 충동 조절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의 2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청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충동을 다스리고 관계를 깊게 만들며 자신을 수양하는 지혜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로 변모하죠. 분노는 가장 혐오스러운 종류의 단기적 광기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을 감정의 노예가 아닌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보았고, 세네카 역시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분노를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는데요. 그가 말한 광기란 이성이 잠식되고 감정이 지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마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 후회할 행동을 빠르게 자행합니다. 또한 한마디 말로 관계를 허물고 순간적인 행동으로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세네카는 이를 외부의 탓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이성을 저버린 자가 초래한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추구한 아파테이아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감정을 조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이성을 되찾으려는 용기입니다. 현실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아인 랜드는 인간을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고요. 그 중심에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자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인 랜드의 철학과 반대로 현대인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나쁜 패턴을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전하지 못한 오해는 침묵 속에 커지고 방치된 감정은 결국 관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외면한 현실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현실은 빨리 직면할수록 더 빨리 나아집니다. 처음은 괴롭더라도 그건 결국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로 돌아올 겁니다. 100가지 귀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보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정보를 소비하는 현대인에게 실천은 과거보다 훨씬 희소한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괴테가 핵심 가치로 여겼던 한 가지, 그것은 곧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알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괴테의 철학은 몸으로 말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도 첫발을 떼지 못하거나 철저한 운동 계획을 세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합니다. 우리는 왜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새로운 도전은 실패와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심리적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변화를 적용하면 익숙한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감을 지키려는 본능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괴테의 철학은 지식은 배움의 시작일 뿐 완성은 언제나 행동 속에서 맺어진다는 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운다. 존 듀이의 관점에서 경험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가집니다. 경험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그건 그저 지나간 사건일 뿐이죠. 결국 듀이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겪은 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 되짚은 만큼 살아온 것이다. 깨달음을 다음 선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경험도 공허한 회상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삶의 격차는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걸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카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감정의 창고가 아니라 보고 들은 말, 반복된 행동, 어린 시절 경험이 축적된 내면의 아카이브와 같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만이 아닙니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어딘가 존재하는 무의식적 선택과 행동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감정과 반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게 곧 나를 해석하는 시작이며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데려오는 행동입니다.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그 길 위에 다시 서고 싶지 않다면 무의식이 만든 자동 반응을 꺼내어 조명해야 합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다. 영국 출신의 현대 철학자인 시몬 크리틀리는 인간생의 시작과 끝을 꿰뚫어 보며 진정한 철학은 죽음의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늦게라도 고마움을 전하는 용기, 문득 산책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소소한 일상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다스리고 허물을 삶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박학다식하거나 만능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현명해지는 기술이란 무엇을 간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제임스는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복잡한 선택과 갈등의 핵심을 집중력과 선택에서 찾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정말 다 해야 하는 일인가? 결국 제임스가 강조한 올바른 지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는 일이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빛나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통제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일 겁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용기와 전략으로 이긴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도 유리하게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세였고 그 열세를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스러움은 이러한 열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간의 패배가 정말 결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용기와 준비 부족 때문이었는지를요. 우리는 과연 이순신처럼 싸우고 있는가? 눈앞의 숫자와 조건에 굴복해 멈춰 서 있는가? 두려워 말고 결핍을 무기 삼아 싸우라. 하늘은 인간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멈추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의 감정이나 바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나 인간은 감정에 휩쓸리죠.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세상이 멈추기를 바라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냉혹함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자가 되어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 유명한 호전몽이라는 이야기죠. 꿈속에서는 어떤 기묘한 장면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각 없는 삶은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 나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반면 깨어있는 삶은 무겁지만 그 무게는 곧 나의 주도권이 됩니다. 현실 같은 꿈을 살 것인가, 꿈 같은 현실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오늘날 사회는 침묵의 가치보다 언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사회일수록 침묵의 가치는 올라가는데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말 대신 던지는 한마디 질문, 정막 속에서 깊어지는 사유의 시간, 이러한 침묵의 과정이 없다면 수많은 말은 결국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기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숙이란 말솜씨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세계와 자신을 더욱 깊이 통찰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충만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한 없는 비판은 홍수를 홍수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문제만 지적하는 대화는 고여있는 호수와 같습니다. 요란한 소리만 있을 뿐 흐름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 즉 하우라는 질문입니다. 묵자는 바로 이처럼 흐름을 전환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리선 비판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는 공동체를 무겁게도 가볍게도 멈추게도 흐르게도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뚜껑 닫힌 병 속의 불쌍한 벼룩과 같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뛸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일지 알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본래 인간은 뚜껑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근거 삼아 미래를 단정짓고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을 통해 잠재력을 서서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섣불리 단정짓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 씌운 한계를 깨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달라이라마는 이에 대해 간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고통의 근원이다. 타인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관심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기심은 언제나 나를 지키려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대부분 나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경쟁사회의 익숙한 논리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할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닌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기심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향한 작은 자비로 나 자신을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들어있다. 조지프 캠벨은 영웅의 여정을 정립한 신화학자입니다. 캠벨의 이론에 따르면 영웅은 반드시 3가지 동굴을 마주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삶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먼저 동굴은 거절의 동굴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이 처음으로 소명을 거부하는 장면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동굴은 바로 정체의 동굴입니다. 이 시기는 주인공이 길을 잃거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세 번째로 동굴은 바로 실패의 동굴입니다. 여정의 끝자락에서 주인공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마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절, 정체, 그리고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동굴 앞에서 멈춰서지 않는 겁니다. 감추었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오랫동안 묵혀둔 일을 시작하는 것, 두려움에 멈춰섰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완성이기에 여정이 되는 겁니다. 병든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에 대해 단호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깊이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결코 건강함의 척도가 아니다. 지두는 선택 없는 알아차림과 의식의 혁명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외부 권위에 의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병든 사회란 사람들이 내적 기준 대신 타인의 명령과 제도에
아무 비판 없이 그저 순응하는 사회였습니다. 잘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보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이는 사실상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멈춘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두가 무조건 반항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거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진짜 건강은 수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병들었을 때 진짜 병드는 건 사회가 아니라 질문을 멈춘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나라에서는 한쪽 눈만 가진 사람이 왕이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알고리즘, 특정 집단 문화 속에서 얻은 지식을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왕이 된 듯 자만하지만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협소함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작은 세계 안에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두 번째 눈을 뜨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관심과 프레임이 세상의 전부인 듯 착각하는 순간 더 넓은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좁은 무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무지를 벗어나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며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의 나라에서 벗어나 현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20세기 대표적 과학 철학자 칼 포퍼. 그는 지식이란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 오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으며 우리는 결코 모든 진리를 알 수 없다. 포퍼는 지식 성장이 오직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질문은 사라지고 성찰은 멈추며 삶은 정체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안다라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모를 수 있다라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다 안다 병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모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다. 마음이 순수하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순수한 마음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 속에서 회복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비교를 멈추고 끝없이 차오르는 욕망을 다스릴 때 내면은 맑게 정화되고 기쁨은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 깨달음이 곧 불교의 핵심 사상인 유심사상입니다. 마음이 꼬이면 세상 또한 꼬여 보이고 마음이 맑아지면 삶 또한 투명하게 빛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순수한가 아니면 물들어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가올 내일의 기쁨을 결정짓습니다. 인간은 먹는 대로 바뀐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에게 먹는다는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을 넘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의 먹거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지 음식만이 아닙니다. 곁에 두는 사람, 매일 마주하는 환경, 무심코 받아들이는 정보까지 결국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듭니다. 인간은 먹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이죠. 하루에 한 번은 자신과 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훌륭한 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모든 인간 안에 이미 위대함이 잠들어 있으며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외부 스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란 불완전한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위대한 인물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결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작가이자 철학자 C.S. 루이스는 과거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가 가진 창조적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수정 불가능한 고정된 기록일지라도 결말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가변성을 지닌 상태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이자 그 누구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 문장은 언제든 인생의 결말을 다시 쓸 권리를 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환경, 상황은 결말을 단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갈 초대장임을 명심하십시오.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에픽테토스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험담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에픽테토스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너는 자신을 고쳐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그의 철학, 곧 걱정을 다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바꿀 수 있다면 집착하기보다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고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때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이유보다 스스로 발견한 이유에 더 쉽게 설득됩니다. 파스칼이 지적한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행동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부딪히고 실패를 반복하며 어렵게 찾아낸 나만의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는 언제나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과정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진득한 경험을 통해 얻는 답보다 빠른 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답은 그 속도만큼 빠르게 뇌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사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특별하다. 결국 사색의 깊이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언을 들었느냐 보다 그 조언을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다듬었느냐가 삶의 방향을 가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화려한 무기를 가진 영웅은 아니셨습니다. 늘 조용하고 묵묵했지만 그의 발자취에는 청렴과 진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은 화려하게 치장해 당장에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 토대는 모래와 같아서 결국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진실은 외롭고 초라해 보여도 묵묵히 지켜내는 이들 덕분에 끝내 빛을 발합니다. 정의는 다수의 환호 속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침묵하는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버텨낸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절대 이를 수 없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날 수 있고 나를 이겨내야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 김구, 그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바로 대한독립이었습니다. 그에게 독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을 초월해야 하는 투쟁이었고 한순간의 안락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은 편안함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혔는가로 평가되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안전지대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디까지 자신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간절한 무언가를 붙들고 그 무게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지식은 글자가 아닌 삶의 모범이다. 지식은 현장에 설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이어령 선생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단어의 모음이 아닌 시대를 번역하는 감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식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지식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머릿속 장식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불빛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건만 곳곳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중심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 질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해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재구성하는 온고지신의 자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꼬리표에 걸맞은 행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쇠사슬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의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성은 능력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막히고 차별로 인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존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누스바움은 또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인간 존엄의 토대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존엄과 행복은 잠재력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인간다움은 거창한 영웅심이 아니라 매일의 가능성을 감정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터 싱어는 호주 출신의 현대 윤리 철학자로서 그의 문제의식은 간명했습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익사하는 아이는 기꺼이 구하면서 지구 반대편의 위기에 처한 아이에게는 무심할까요? 우리의 지갑은 늘 당장의 욕구를 향하기 때문이죠. 이에 피터 싱어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기부하는 효율적인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윤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눔은 곧 자기 희생이라는 오래된 오해를 깨는 일입니다. 피터 싱어가 던지는 질문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불한 점심값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선택 속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으며 현재는 주의 깊음 속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경험되는 주관적 흐름이라고 보았습니다. 어제를 떠올리는 것도 지금의 마음이며 내일을 그리는 것도 지금의 상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늘 어제의 흔적에 얽매이거나 내일의 가능성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당장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대부분 현재를 붙드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의 말은 오늘 하고 오늘의 일은 오늘 하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을 고백하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유지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